환경미화원들이 음식거리의 쓰레기통에서 엄청난 양의 튀긴 고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치킨이나 돼지고기 튀김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환경미화원이 이것이 실제로는 사람 고기 조각임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한 공무원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클럽으로 가서 젊은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속은 후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유부남인 그 공무원과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튀긴 고기 조각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왜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는 대인연이나 걸렸을까요? 함께 21세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 중 하나를 탐구해 보시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받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2012년 9월의 어느 아침, 사람들은 북적이는 음식거리에서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풍경은 주방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바쁘게 청소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튀긴 고기 조각이 매우 많이 버려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케첩으로 덮여 있어 마치 맥도날드의 맥너겟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미화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이 튀긴 고기 조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음식거리에 닭튀김을 판매하는 가게가 몇 곳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동료 리 씨가 이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리 씨는 과거에 몇몇 작전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리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난징으로 이주해 일을 시작하자 리 씨와 아내는 아들을 따라 난징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리 씨는 음식거리의 환경미화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쓰레기통을 가득 채운 튀긴 고기 조각들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리 씨는 그중 한 조각을 부러뜨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전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 덕분에 그는 이 고기 조각들이 닭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고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리 씨의 말을 들은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튀긴 고기 조각을 땅에 떨어뜨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난징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법의학 전문가들도 도착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거친 뒤 법의학 전문가는 케첩으로 덮인 이 튀긴 고기 조각들이 실제로 사람의 고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음식거리 전체가 봉쇄되었고 경찰은 모든 구석구석을 신중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활기로 가득했던 음식거리는 순식간에 적막해졌으며 남아있는 것은 쓰레기통과 하수구를 조사하는 경찰관들 뿐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추가로 많은 양의 튀긴 고기 조각이 들어있는 여러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이 고기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하여 조합한 결과 이 조각들이 약 20세 정도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신체 일부, 특히 몸통과 팔다리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고기가 이미 튀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정밀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튀긴 고기가 들어있던 비닐봉투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문이 전과가 없는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심스러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단서는 향후 용의자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약 20세의 여성이라는 단서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거리의 각 식당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수상한 움직임이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법의학 전문가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고기 조각이 튀겨지기 전에 냉동 상태였다가 해동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대형 냉장고나 냉동고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난징 지역에서 매달 판매되는 냉장고와 냉동고의 수가 수천 대, 심지어 수만 대에 달해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판매 주문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경찰의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난징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지만 피해자의 신원과 일치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의 끈질긴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범인을 추적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2014년 난징 경찰 중 한 명이 장쑤성 옌청시에 출장 갔다가 실종된 젊은 여성의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의 정보는 난징에서 실종된 사건과 일치했으며 그녀는 20세의 미혼 여성이고 출산 경험이 없으며 실종된 시점이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 2년간 난징에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었던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시 가족들에게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실종된 여성의 가족 DNA가 난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허칭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전 난징의 한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칭칭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친척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야 그녀의 부모가 난징으로 출장와 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지만 그녀가 살던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으며 벽에 걸린 달력은 2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은행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 중요한 물품들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옷,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일상적인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허칭칭이 이사를 가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허칭칭의 부모는 여러 차례 탐문 끝에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조차 이 상황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집주인은 허칭칭이 지난 2년 동안 임대료를 매년 한 번씩 꾸준히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칭칭이 임대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히 납부했기에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 또한 허칭칭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해 부모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 부모는 즉시 옌청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난징 경찰이 피해자가 허칭칭임을 확인한 후 그녀와 관련된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진술을 통해 허칭칭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칭칭은 옌청에 살 당시 실연의 아픔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정신적 압박과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난징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허칭칭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며 그녀의 일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허칭칭은 새로운 연인을 위해 난징으로 이주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난징으로 떠났으며 가족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이 남성이 난징에서 유명한 바람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남성은 허칭칭과의 관계에 흥미를 잃고 그녀를 떠나 다른 연인을 찾았습니다. 이후 허칭칭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경제적 지원도 사라지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그녀는 쉽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해 그녀를 난징으로 유인했던 남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이 연전 사건 당시 철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이후 허칭칭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허칭칭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단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직장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경찰은 허칭칭과 함께 일했던 동료인 류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류인은 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허칭칭이 한때 차오라는 성을 가진 남성과 교제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류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었으나 자주 바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기곤 했습니다. 차오는 허칭칭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그녀와 친해지려고 접근했고 허칭칭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주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류인은 허칭칭에게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와 헤어질 것을 여러 번 충고했지만 허칭칭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차오라는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이 남성의 정체가 차오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오진은 난징의 공무원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칭칭과 교제했던 적은 있으나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오진은 난징 출신으로 부모 모두 국가공무원이었고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동창이었던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오진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핑계로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답고 젊은 허칭칭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빠르게 연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차오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칭칭과 데이트하며 그녀의 월세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신선함과 즐거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칭칭의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허칭칭의 소유욕과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한 차오진은 결국 그녀와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결별 이후 그는 자신의 아내와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 나이트클럽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오진은 경찰에게 허칭칭의 사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배경이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에 차오진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오진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에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으며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는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알리바이가 없어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경찰이 지문 검사를 요구하자 차오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 있게 검사를 수락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지문이 2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봉투에 남아있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결과를 통보하며 차오진을 체포하려 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신문실에서 차오진은 비닐봉투에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차오진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연애를 이어가는 동안 허칭칭은 애인의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차오진이 나이트클럽의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양가 부모 모두 퇴직한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허칭칭 같은 여성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차오진이 허칭칭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그녀와 사귀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허칭칭의 요구를 거절했고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칭칭은 그의 말에 크게 분노하며 결별 비용으로 100만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직장의 모든 사실을 폭로해 그의 명성을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허칭칭의 협박에 겁을 먹은 차오진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70만 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이 금액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라며 더는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허칭칭이 돈을 받은 후 차오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허칭칭은 그에게 발목을 삐었다며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음식과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허칭칭에게 그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다시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오진이 이를 거절하자 허칭칭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차오진은 이를 계속 거절했으나 허칭칭은 물러서지 않고 심지어 그의 직장에 이를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격렬해지던 중 차오진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고 결국 허칭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차오진은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자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자신의 경력을 생각하자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시신을 훼손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차오진은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시신을 튀긴 후 음식거리 인근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고기를 케첩 소스를 뿌린 닭튀김으로 위장하여 마치 식당에서 폐기된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소금으로 문질러 방부 처리를 한 뒤 허칭칭이 빌린 집에 보관하며 말려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머리는 해골로 변했고 그는 이를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숨겼습니다. 또한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임대료를 2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차오진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의 사무실 금고에서 허칭칭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죄가 드러나자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차오진이 그동안 보여준 온순한 외모 뒤에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오진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난징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차오진은 본래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시적인 외로움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허칭칭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며 그 대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유부남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허칭칭이 금전적 욕망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았다면 그녀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욕망에 이끌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차오진과 얽힌 순간부터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결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난징에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한 젊은 여성이 살해되어 튀겨진 고기로 위장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아침 한 남성의 집에서 이상한 탄내가 나자 주변 이웃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그가 어떤 괴상한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이 집에서 두 구의 새까맣게 탄 시신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이웃들은 그 탄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의 시신에서 나는 끔찍한 냄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자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그의 딸과 임신 중인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해자가 두 구의 시신과 함께 9일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법정 진술은 싱가포르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끔찍한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구의 시신과 새 생명을 둘러싼 비극의 세부 사항이 지금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월 20일 경찰과 소방대는 우드랜드 드라이브 52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오빠가 여동생인 페이샨이 약속된 가족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돼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문 밖에서부터 이상한 탄내를 맡았습니다. 오랜 시간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집을 확인했지만 집 안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웃은 최근 그 집에서 이상한 악취가 풍겼지만 집주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페이샨의 오빠는 즉시 의심스러운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집 안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페이샨의 오빠는 그가 집주인 진싱이며 자신의 여동생 페이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샨의 오빠는 진싱에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다그쳤고 경찰관들은 진싱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위에 두 구의 탄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두 시신은 완전히 변형되지는 않아 금세 여성 집주인 페이샨과 그녀의 딸 장진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고 딸은 왼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 대부분이 탄 흔적이 있었지만 침대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들이 다른 곳에서 불에 태워진 후 침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웃들이 피해자인 진싱의 아내가 임신 6개월째였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진싱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자 페이샨의 오빠는 내 동생이 죽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내 경찰은 진싱을 제압하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진싱은 경찰에게 침실을 태웠으며 아내와 함께 100개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진싱을 체포하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자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학자들은 페이샨이 사망하기 전에 끔찍한 폭력을 당했으며 딸은 목에 가해진 압박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진싱은 두 구의 시신과 함께 집에서 9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결국 아내와 딸의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은 피해자인 페이샨과의 연락이 일주일 넘게 끊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싱은 이웃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완벽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몇 번이나 페이샨의 친구들과 오빠가 그녀와 딸의 행방을 묻기 위해 이웃들에게 찾아왔지만 집의 문과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진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재회하기로 한 날 아침, 페이샨의 오빠는 여동생의 집에서 탄내가 나는 것을 맡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싱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집 안에 두 구의 시신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싱은 아내와 딸의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시신을 침실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이 평소 매우 행복하고 화목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항상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왔으며 손을 꼭 잡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장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행복한 가정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사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장씨 부부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왔지만 어머니인 페이샨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만 교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원할 때는 진싱 혼자 데리러 왔고 그는 딸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함께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진싱이 평소보다 매우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일 것이라며 넘겼습니다. 사건 당일 진싱은 유치원에 메시지를 보내 딸이 아파서 며칠 동안 결석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를 살해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싱이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신문했습니다. 그와 페이샨의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진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페이샨과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2004년 초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깊은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며 두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몰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진싱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싱은 이에 반대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페이샨은 진싱이 이혼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남편과 이혼하고 진싱과 함께 새 삶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진싱은 10년 이상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월 수입이 1만에서 1만 5천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3년경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그의 수입은 크게 감소했고 그는 임시직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2016년 한 친구의 소개로 인테리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월급은 고작 1,500 싱가포르 달러였습니다. 이 수입은 과거 그의 월급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진싱의 딸의 월 생활비만 해도 1,000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내 페이샨은 일을 하지 않아 온전히 남편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게다가 진싱은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인해 해외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으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렸고 몇 번이나 채무자들에게 페인트를 맞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또한 딸의 유치원 학비조차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압박은 그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싱이 아내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결혼이 수치스럽다고까지 여겼습니다. 2013년 6월 진싱은 생활고로 고통받던 중 우연히 페이샨이 SNS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싱이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자 페이샨은 단순한 친구일 뿐이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그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싱은 그녀의 단호한 약속에 더는 문제를 키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페이샨이 약속을 지키며 남편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 노력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후 그녀의 행동은 진싱을 더욱 실망하게 했습니다. 2014년 10월 갑작스러운 업무 취소로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진싱은 침실 앞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가죽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는 침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가 옷을 벗은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즉각 진싱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주방용 칼을 집어들고 남자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빠르게 도망쳤고 페이샨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진싱은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페이샨은 딸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을 떠올린 진싱은 결국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주 그녀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 연락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금 안심하기 시작할 무렵 과거 페이샨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이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는 페이샨의 생일과 발렌타인데이에 꽃을 보내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진싱은 분노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아내가 떠날 경우 남겨질 빈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녀와 갈등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아침 진싱은 딸을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학비를 낼 돈이 없어 딸의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학비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페이샨은 크게 화를 내며 딸 앞에서 남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비난하며 딸에게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잘 봐라. 너의 학비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샨의 이 말은 깊은 상처를 주었고 진싱은 자신이 결혼 후 겪어야 했던 혼란스러운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타월을 집어들고 광기 어린 눈으로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까지 힘을 가했습니다. 그가 손을 뗐을 때 페이샤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고 당시 그녀는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그 후 진싱은 인간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손을 뻗어 같은 방식으로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딸에게 얘야, 엄마를 찾아가렴. 아빠도 곧 따라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진싱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신을 9일 동안 집에 방치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커져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진싱은 급히 불을 껐지만 그의 행위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페이샨의 오빠 원칭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싱의 재판에서 원칭은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 페이샨이 항상 온화한 성격으로 남과 이유 없이 다투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는 진싱이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진싱은 사건 당일 아침 페이샨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싱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는 말을 반복하며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에서 아내가 자신을 자주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그로 인해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구체적으로 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페이샨이 매우 성격이 나빴다고 단언하며 그녀의 말이 자신을 깊이 상처 입히고 분노를 점점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오빠 원칭은 살인 사건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의 노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원칭은 어머니가 매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지만 자신은 답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경찰과 법원이 동생과 조카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길 바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 페이샨이 온순하고 착하며 절대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샨이 진싱을 항상 배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새우를 주문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원칭은 동생과 종종 백화점에서 산책을 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페이샤는 태아를 위해 어떤 옷을 사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출산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동생이 자신과의 논쟁 중에도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 진싱은 사건 몇 달 전 약 7만 싱가포르 달러의 빚을 졌고 피해자의 오빠인 원칭으로부터도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빌렸습니다. 원칭은 과거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팔고 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20만 대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 거래를 진싱이 대신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와 진싱의 관계는 꽤 좋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고가 체포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은 진싱이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했으며 체포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상세히 재생되었습니다. 검찰은 총 7개의 동영상을 재판에서 공개했으며 이는 현장에 있던 4명의 경찰관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진싱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현재와 과거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싱이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졌고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은 검찰에 의해 강력히 반박되었습니다. 검찰은 진싱이 두구의 시신과 9일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으며 딸의 유치원에 병결 사유를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건 당시 충분히 이성적이고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진싱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첫 신문에서 진싱은 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으나 아내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싱에게 가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항소했지만 싱가포르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비극이 진작 예고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싱과 페이샨 모두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배신한 점, 피고의 도박 중독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이 참극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싱은 사건 몇 달 전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불안과 절망에 빠졌고 극단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진단되었으나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진싱과 페이샨 가족의 비극은 외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고통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족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은 평생 이 사건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인범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여성의 시신이 중국 수촨성의 한 과수원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시신이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어 2개의 여행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시누이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자와 그녀의 시누이 사이에는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비난받는 수준이 아니라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누이로 하여금 이렇게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번져 결국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스촨성 매냥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과수원을 돌보던 농부 리바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과수원의 나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 아래 낡고 허름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여행 가방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여는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였으며 손이 떨려 가방 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리바의 생각처럼 옷도 없고 개인 소지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의 다리가 잔인하게 절단된 채 작은 가방 안에 정리된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얼어붙었던 리바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사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와 수사팀은 여행 가방과 주변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본 경찰관들조차 그 안에 있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흰색 운동화 끈으로 묶인 여성의 2다리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반신과 머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가방 겉면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지만 주변 땅에는 피가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곳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시신이 절단된 후 이곳에 유기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이곳을 단순한 시신 유기 장소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교란하거나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이 놓인 위치를 면밀히 분석한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지역 주민이었다면
훨씬 더 은폐하기 쉬운 외진 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과수원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범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신속하게 시신을 유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범인이 남긴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과수원에서 약 200m 떨어진 폐기된 벽돌 더미 근처에서 두 번째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경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두 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머리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를 찾는 것이 신원을 확인하고 범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머리를 따로 숨긴 이유는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단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하고 반경 2km 이내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일간 연속으로 수색이 이어졌고 경찰이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발견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치 살인범이 매우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허점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6째 날,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를 버려진 양어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앞서 2개의 여행 가방이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추가 수색을 진행하던 중 수사팀은 신체 일부가 발견된 지역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한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그 남성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해 신원을 확인하고 신문하자 그는 단순히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버려진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듯했지만 경찰이 정밀 조사하던 중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식 결과 그 혈흔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도축장에서 묻은 돼지의 혈액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될수록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큰 난관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사건을 더욱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며 진범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 가방이 발견된 지 9번째 날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잼빈이라는 한 남성이 경찰서로 다급히 찾아와 아내 류룽이 며칠째 아무런 소식 없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기 전까지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발견된 신체 일부의 DNA와 류룽의 가족 DNA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피해자가 류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천잼빈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 류룽, 8살 난 딸, 그리고 80세의 노모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이 이 젊은 부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욱 주목한 것은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이웃들은 천잼빈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자주 다투었으며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류룽은 한때 천잼빈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종되기 전까지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천잼빈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와 아내 사이의 불화 그리고 그녀가 이혼을 고려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이것이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한 추측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천잼빈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정밀 조사를 통해 류룽이 실종된 시점과 천잼빈의 이동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류룽은 12월 27일 집을 나섰고 그날 저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천잼비는 집에서 딸과 함께 있었으며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알리바이가 확인된 이상 경찰은 천잼빈을 용의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수사 방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비록 용의자는 아니었지만 천잼빈은 경찰이 류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2월 27일 집을 나서기 전에 류롱은 워빙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천잼빈은 아내가 요리사 워빙을 만나 공동으로 식당을 열 계획을 논의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리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류롱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워빙이라는 인물과의 어떠한 연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서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으며 경찰은 류롱이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가 계속 확대되던 중 경찰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천잼빈의 동생인 천잼광은 최근 신타오 마을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도축장에서 계속해서 휴가를 요청하며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고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경찰의 주목을 끌었고 그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잼광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의 임대주택을 수색했습니다. 천잼광의 거처에 들어선 순간 경찰은 여러 가지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문에는 혈흔이 다수 묻어 있었으며 이는 그곳에서 심각한 몸싸움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방 한쪽 구석에 피가 묻은 채 버려져 있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칼에 묻어 있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바로 류롱의 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천잼광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즉시 전 지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경찰은 천잼광을 한 유흥업소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후 천잼광은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범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형수인 류롱이 자신의 형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잼광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밤 형수인 류롱이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함께할 손님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형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자신이 예상했던 여성은 아니었고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낯선 남성의 등장에 천잼광은 즉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류롱과 이 남성 사이에는 단순한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바로 따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두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세 사람은 많은 술을 마셨고 천잼광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식사 자리에서 바로 묻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류롱은 그 남성을 배웅했습니다. 방에 두 사람만 남자 천잼광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형수에게 그 남성과의 관계를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류롱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그 남성이 자신의 연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잼광이 반응할 새도 없이 류롱은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숨겨준다면 그날 밤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술기운과 성적인 영상에 자극을 받은 천잼광은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형수와 관계를 맺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몬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진 후 그는 류롱에게 연인을 정리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류롱은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잼광을 침대 아래로 밀쳐버리며 날카롭게 너는 그저 죄수일 뿐이야. 평생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말이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천쟁광에게는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출소 후 형인 천잼비는 그에게 1만 위안가량을 주며 정착하고 성실한 을 살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쟁광은 항상 형에게 감사했고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처제는 남편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심지어 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천쟁광은 이성을 잃었고 류롱 위로 뛰어올라 신발끈으로 그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극도의 분노 속에서 그녀의 목을 조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난 후 천쟁광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수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았던 그는 곧바로 증거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축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천쟁광은 시신을 훼손하여 흔적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해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각각 2개의 잠금식 여행 가방에 넣어 조용히 외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방으로 돌아와 모든 흔적을 말끔히 정리하며 경찰이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고 천쟁광의 범죄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후 스촨성 최고인민법원은 천쟁광에 대한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리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살인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고의적 살인, 시신 훼손, 수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평생 시민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도덕과 법률,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순간 천쟁광은 이전의 침착한 모습과 달리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가장 엄격한 처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충격과 분노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때때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가정을 배신한 류롱은 결국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배신이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명예와 형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천쟁광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더라도 범죄는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탐욕과 배신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은 범죄자의 뒤틀린 심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천쟁광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 가족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노력해서 극복하려 하지 않았으며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했습니다.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욱 어두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 압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지 못하고 쉽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괴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가 우리 각자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강한 가족을 만들고 사회에서 공정, 윤리, 법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직전에 몰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에는 해결책이 있지만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과 결단력, 인내만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중국 스촨성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가족의 3명 어머니와 2 어린 자녀, 이 그들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어지러운 발자국, 사라진 흉기,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은 범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은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가족과 매우 친한 친구로 형제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남자를 절친한 친구에서 냉혈한 살인자로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였던 가족의 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채널을 구독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8일 깊은 밤, 어둠이 스촨성 광위안시 칭천현의 모국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서 모 씨는 평소처럼 1층 도박장에서의 게임을 마친 뒤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리며 평소처럼 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살짝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침대, 심지어 벽에도 마른 피 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 씨는 공포에 질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 웅덩이에 잠긴 방 한가운데 그의 아내 자오 씨와 2딸, 7세와 4세의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응급구조대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칭천현 공안국의 형사팀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베테랑 경찰들조차도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일부 물건들은 흐트러져 있어 참극 전에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흘려진 피의 양은 약 2000ml로 추정되며 이는 범인이 극도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4세 여아가 머리에 여러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2 피해자 자오 씨와 7세 여아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7세 여아는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자오 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모 씨 가족을 몰살하려 했을까요? 경찰은 만약 그날 밤 모 씨가 갑자기 외출해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아내와 딸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범인의 계획은 아마도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것이었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범인에 대한 뚜렷한 단서를 거의 찾지 못했고 1층에서 피가 묻은 도끼 한 자루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감식 결과 도끼에 묻은 피는 3 피해자의 것이었으며 어떤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 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어지럽고 피로 가득한 발자국 대부분은 이웃 주민들과 모 씨가 사람들을 구하려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주요 범행 현장은 너무 일찍 훼손되어 유효한 단서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수사관들은 곧 중요한 점 하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집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이 온전히 유지되어 있었고 강제로 열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가능성 높은 점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장은 매우 어수선했지만 옷장, 협탁, 서랍 등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장소에는 전혀 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 씨의 가족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4달 전 현재의 2층 집을 구매하며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총 18만 위안의 비용 중 13만 위안을 선불로 지불했고 나머지는 매달 분할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모극마을은 원래 작은 마을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범행의 동기가 복수 또는 감정적인 갈등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 씨는 마작을 할 때 자주 다투었으며 사건 며칠 전 한 사람과 큰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툰 상대가 분노에 휩싸여 그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그 남성을 찾아가 조사했고 그가 범행 당시 마작을 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무 씨 또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마작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깥에서 일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자오 씨 외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오 씨는 어떨까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자오는 주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장이라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논의하고 고려했지만 조 씨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헤어지게 됐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오랫동안 선전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외지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은 즉시 마을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무 씨 가족의 아래층에 새들어 살고 있던 덩이안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 씨와 덩이안이가 사건 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지만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소환되었을 때 덩이안이는 범행 당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 레이 샤오란 역시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영상에는 범행이 일어난 밤 덩이안이가 모극마을에 나타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덩이안이와 무 씨는 친구 사이였는데 그가 정말 살인범일 수 있을까요? 수상한 정황과 거짓 진술로 인해 경찰은 수사 방향을 곧바로 덩이안이에게로 전환했습니다. 덩이안이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의 아내의 고향이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즉시 덩이안이가 사건 당시 머물렀다고 진술한 장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덩이안이와 레이 샤오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집안 깊숙이 들어가자 경찰은 이상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레이 샤오란의 언니가 옷을 빨고 있었는데 그것은 피로 가득한 옷이었습니다. 물통 옆에는 피가 마른 신발 한 켤레도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레이 샤오란의 언니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 손발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회피하려 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그녀는 덩이안이가 범인이며 아내와 함께 도주 중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개시하고 이 부부 살인범의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문소들이 설치되었고 덩이안이와 레이 샤오란의 사진이 전국 곳곳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한 목격자가 두 용의자와 유사한 부부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스촨성을 떠나기 위해 버스표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을 포위하고 출발 준비 중인 모든 차량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은 덩이안이와 그의 아내 레이 샤오란을 체포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을 꽉 조였습니다. 범인의 도주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무 씨의 아내 자오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기운은 없지만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끔찍했던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 씨와 자오는 3년 전 인근 마을에서 모국마을로 이사해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무 씨 부부는 매우 사랑하는 사이로 모두 착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특히 자오는 순종적이고 겸손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반면 무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어깨를 짓눌러 그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점 밤마다 마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의 정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무 씨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식사 후 곧바로 외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자오는 점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신선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딸 둘만 낳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서 다소 차가운 태도를 보았을 때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를 시작하면 자주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자오는 남편과 아이들 외에는 대화 상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무 씨가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오의 심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 무 씨는 가족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1층 방을 새 놓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자오는 세입자인 덩이안이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관계가 끔찍한 악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덩이안이는 자오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모국마을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 씨 가족과 덩이안이는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습니다. 자오는 곧 덩이안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정직하고 소박하며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무 씨는 도박에 더욱 빠져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자오는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치고 우울할 때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덩이안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많아졌고 접촉도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기된 감정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오는 단지 무료함을 달래고 단조로운 삶의 자극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대체제로 보지 않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 자오는 덩이안이에게 복수의 감정을 품으며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덩이안이도 자오의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집착 또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덩이안이가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보러 가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자오는 질투심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자오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가 덩이안이에게는 숨막히는 일이 되었고 그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오는 이미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빠진 여인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자오의 덩이안이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자오는 이 관계를 공개하고 남편과 이혼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덩이안이는 이미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불륜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덩이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몰래 만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오가 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그는 대답을 회피하고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그의 침묵과 무관심은 자오를 점점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덩이안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덩이안이는 자오가 무서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 무턱대고 이별을 제안한다면 그녀가 반드시 미친 짓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고발하거나 그의 삶을 망치거나 그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단지 아내와 자녀 곁에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실수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덩이아니의 아내 레이샤오라는 시골 출신의 소박하고 순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의심하거나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소중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오라는 집착적인 여성과의 죄악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냉담하게 대하면서 자오와 점점 거리를 두어 그녀가 스스로 떠나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오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덩이아니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에 미쳐버린 여성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자오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덩이아니는 자오가 더 이상 단순한 비밀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몰린 덩이아니는 결국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내기로 결심했을까요? 수사기관에서 덩이아니는 자신의 범행전 과정을 자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오로 인해 잠도 못 자고 고통을 겪은 끝에 덩이아니는 이 불륜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족도 자식도 명예도 그리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평범한 삶마저도 모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2013년 4월 28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덩이아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가서 명절을 보내자고 말하고 그날 오후 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오를 마지막으로 만나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오후 3시경 그는 차를 몰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처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차가 고장났다며 그들을 길가에 내려주고 수리하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만 걸어가서 부모님 댁으로 가라고 했고 자신은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레이샤오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즉시 차를 돌려 모궁우 타운의 임대주택으로 돌아갈 다른 길을 몰래 찾았고 무가 카드놀이를 하러 나갈 때까지 1층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저녁 8시에서 9시쯤 덩이아니는 무 씨가 외출하는 소리를 들었고 몰래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자오를 찾았습니다. 자오는 상대가 감정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덩이아니는 곧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자오는 남편에게 외면당했을 뿐 아니라 애인에게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폭발하면서 그녀는 덩이아니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오가 평화롭게 이별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덩이아니는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 도끼를 들고 그녀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자오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격앙된 자오는 7살 큰딸을 불러 아빠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에 덩이아니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에 질렸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도끼를 들고 자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오의 7살 딸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덩이아니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4살 딸도 잠에서 깨어나 엄마의 방으로 달려왔고 그 장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덩이아니는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웃들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 두 아이에게까지 잔인하게 손을 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덩이아니는 곧장 처가로 돌아가 레이샤오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에 큰 충격을 받은 그녀였지만 결국 그는 남편을 감싸기로 결심했고
그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덩이안이는 결국 고의살인과 중상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레이 샤오란과 그녀의 언니 또한 범죄 은폐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비극은 계속된 잘못된 선택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자오는 남편을 배신하고 잘못된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애인을 붙잡기 위해 협박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절망은 결국 두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배신, 이기심,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